자, 인문학 특강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제목은 문예 창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하고 모든 예술 장르의 창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창작, 어느 것이 창작이고 어느 것이 표절이냐, 어느 것이 저작권 침해고 어느 것이 나의 독창적인 창작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그리고 창작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려드리는 이러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애매하게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이제 주로 되는 것은 음악 파일을 배경음악으로 썼더니 저작권 침해라고 구글에서 연락이 왔다. 거기에 뭐 유튜브에서 연락 오기를 그대가 낭송한 그 배경음악은 어느 저작권자가 그 음악이 걸리니까 사용하지 말으라고 경고 편지가 왔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또 그림을 또는 사진을 임의대로 본인에게 연락도 안 하고 내가 썼는데 내가 그걸 카피해서 어디 장식판이라고 썼는데 저작권이 침해가 된다더라 해서 좀 문제가 됐던 적, 이런 거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오래 이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신문사에서 다루는 기사나 어떤 그 신문에 실리는 그 콘텐츠 중에는 많은 것들이 저작권의 침해가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국장이나 거기에 내 담당 편집이사는 번번이 그 법원에 끌려가서 재판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무조건 나 저작권 침해야, 내 승인도 안 받고 신문에 이렇게 실렸어, 이거 이제 무조건 이제 소송을 제기합니다. 가서 보면 이제 번번이 이제 그분이 패하죠. 이제 저작권법의 테두리가 어디까지냐라는 데에 아주 이제 전문적으로 신문사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그 저작권 침해를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출판물을 봅니다. 책을 볼 때 누구 이름을 쓰고 누구 지음, 시집, 뭐 누구 시집, 제1시집, 제2시집 하면서 지은이 그 시인 이름이 나오죠. 저자입니다. 저자. 그 저자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저작권.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작품에 거기도 남의 것을 침해한, 저작권을 침해한, 베껴 쓴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나도 하나의 또 누군가가 나를 저작권 침해로 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적인 어떤 룰로 돼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전반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그 신앙송
공부를 잘하는 어떤 사람이 신앙송에 대한 이론서를 하나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책을 냈어요. 출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다른 B라는 신앙송가가 자기 아카데미 그 강좌를 위해서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카피를 해서 부분적으로 발췌를 해서 따로 이렇게 프린터로 뽑아낸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링을 사다가 이제 펀칭을 해서 구멍을 뚫어서 책자로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책을 출판한 사람이 왜 허락도 없이 내 책의 내용을 발췌해서 교재로 쓰느냐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아주 뭐 그냥 살벌하게 정말 죽이네 살리네 할 정도로 아주 저기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발견하고 개입을 하게 됐어요. 어느 편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경험상 내가 신문사에 근무하면서 그쪽에 좀 연구를 했기 때문에 판단을 했어요. 자, 교재로 만든 요 교재는 출판사에 의한 정식 출판물이 아니고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교육생들에게 교재로 학습 노트로 나눠준 것이지 이것이 저작권 침해로 볼 만한 출판물 위반으로 볼 수가 없다. 이건 법원에 가도 네가 진다 라고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교육을 위해서는 이 저작권법이 어느 정도 이렇게 플렉시블하니 조금 범위를 좀 넓혀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교수가 어떤 강의를 하는데 문학 강의를 하는데 유명한 시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시를 갖다가 이렇게 교재로 만들어서 프린트로 딱 나눠주고 강의를 했어요. 그게 과연 저작권법에 걸리냐? 안 걸립니다. 자, 목적이 있어요. 교육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출판법에 의해서 바코드가 찍힌 책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정식으로 출판사에서 책으로 와서 그것을 팔았다. 그러면 이건 걸리는 거예요. 상업적 목적이냐 아니냐를 이제 주로 따지고 상업적이라면 뭐 아카데미나 강의용 이것도 상업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교육을 위한 거나 신문 보도를 위한 공익을 위한 그런 목적일 때는 저작권의 많은 부분이 좀 허용이 됩니다. 완벽한 허용은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도 용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책을 낼 때도 저작권이 문제가 된다 하면은 편저로 내야 돼. 여기서도 따고 저기서도 따고 여기서 자료 갖다가 그대로 내가 묶어내는데 이 자료를 갖다 전부 남의 거요. 남의 건데 다 갖다가 해서 책을 한 권 냈다. 이것은 누구 지음, 저자 누구가 아니라 편집한 사람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편집한 사람의 이름, 편저예요, 편저. 그러니까 누구 지음, 누구 저자 누구 이렇게 표현하면 저작권법에 걸리고 편저라고 하면은 남의 글을 내가 편집했을 뿐이야
부분적으로 따다가 이렇게 묶었을 뿐이야. 물론 그 글에 대한 출처는 다 거기에 밝혀야 되겠죠. 그러나 누구 지음 해놓고 출처를 아무리 밝혔다 하더라도 따다오면 그것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은이 누구 한 그 책자에 출처까지도 밝힌 모든 내용을 실었는데 그건 본인의 허락 없이 실었다. 이거는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에 가면 상당히 이제 복잡해지는데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들었고 시간이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제 경우에 그 창작 그렇다면은 어떻게 창작을 할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사 기자로 입사 시험을 볼 때는 언제냐면 70년대 중반을 지나서 70년대 말 1976년 그때 전국에 그 취업 자리라고는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중동 사태가 아주 첨예하게 그때 이제 막 폭발을 해서 석유가 이게 수출이 안 되고 석유 생산이 안 되니까 전 세계가 이 불황에 빠질 때입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으로 뭔가 장기 집권을 쭉 이렇게 하다가 곳곳에서 맨날 시도 때도 없이 시위 데모할 때예요. 그때는 이제 뭐 김대중, 김영삼 막 앞장서 가지고 막 시민 운동을 하고 그렇게 시위를 할 그때 당시입니다. 그때 기업도 잘 안 되고 경제도 나쁘고 정치적으로도 나쁘고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럽고 할 그때 저희가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직 자리가 없어요. 하염없이 행정고시 공부하겠다고 절간에 앉아서 하는 게 아버지가 야, 그 옆집에는 그 지금 공무원 됐다더라. 5급 공무원 시험 너는 언제 합격하냐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면 아버지는 행정고시 합격한 거나 뭐 5급 공무원 그냥 면서기 하는 거나 똑같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공무원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처절함을 느끼고 학교 도서관에서 쭉 보던 거예요. 제가 이제 대전일보에서 이제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대전일보 그 일면에 수습기자 모집 공고가 났어요. 정말 어디도 뽑지 않는 전국 기업체도 모집이 없고 한 거기에 단비처럼 딱. 그래서 여기에 가서 몰래 친구들이 이제 같이 행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몰래 나중에 합격하면 그냥 얘기하고 합격 안 하면 떨어졌다고 창피하니까 얘기 안 하고 몰래 원서를 냈습니다. 내고서 이제 몰래 이제 시험을 이제 보는데 구름처럼 많은 인원이 학교 하나 대전고등학교 하나에서 볼 수 있는 인원을 넘쳐서 1,800명이 이제 응시를 하니까 그 옆에 그 대전여중 또 학교 3군데에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는 그런 진풍경을 겪었습니다. 그때 시험을 보면 국어, 영어, 상식, 논문, 요 필기 시험은 네 과목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기자 시험을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냥 쉽게 이렇게 필기 시험을 봤는데 국어, 영어, 상식, 논문 요 중에 그래도 자신 있는 건 국어는 내가 자신 있어. 그런데 영어는 조금 좀 그래. 상식은 그야말로 이제 상식으로 보면 되는 거고 논문도 좀 아리까리해. 뭐 어떤 걸 할까? 이게 집에서 이제 앞두고 연습을 했죠.
맨날 민주주의를 위해서 유신헌법 철폐, 뭐 계엄령 해제, 막 이런 것을 맨날 부르짖으니까 민주주의가 뭔가 시민권, 이런 것을 연습을 많이 했어요. 자, 첫 시간 국어입니다. 국어는 기본 실력으로 좀 한자에 대한 자신이 있고 그 어휘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학사, 한국 문학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의 틀렸으면 하나나 두 개 정도 틀렸지 95점 이상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딱 갖고, 이제 그 다음에 영어 시간입니다. 영어가 이제 내가 약해. 영어를 시험을 보는데 너무도 어렵게 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사 잡지에서 이제 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타임지에서 한 단락을 이렇게 복사해서 넣고 이것을 번역해서 쓰시오. 또 이제 한국어로 된 우리나라 국내 이제 기사가 하나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쓰시오. 영어 기사로 만드시오 하는 두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번역하는 거, 그러면 영작을 하는 거, 이 두 문제인데, 하여간 종이가 있는데 빡빡하게 쓰긴 썼어요. 자신이 없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일 많이 맞은 사람이 35점. 영어 나는 몇 점이냐? 28점. 못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모조리 어려우니까 차이가 거의 한 7, 8점밖에 안 나. 나하고 최고 잘한 놈하고 차이가. 그건 나중에 알은 거고, 하여간 나는 오늘 영어 때문에 망쳤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 그러고서 이제 집으로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약간 추웠어요. 그 학교 그 교실 밖에 나와서 양지 쪽에 쭉 앉아서 담배를 피는 사람 담배 피고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다 기자가 된 것 같아. 보니까 지네 그 선배가 신방과 누구 선배나 학보사 기자 하는데 벌써 청와대에 어제 이등열이가 끌려가가지고 집 깨졌대 어쩌고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어머 벌써 기자가 된. 나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소문도 못 들어. 이런 상황이 될 정도로 내가 주눅이 들었습니다. 영어 시험도 망쳤지. 저 사람들 보니까 벌써 기자 다 된 그런 속에 내가 경쟁을 한다는 게 말도 안 돼. 그런데 그 시험 감독으로 들어온 그 이제 선배 기자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전체 1,800명 중에 3명을 뽑을 건데 학교마다 1명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대전고등학교에서 시험 본 그러면 한 700명, 8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그 다음에 여기 대전여 중에서 본 한 700명, 8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저쪽 학교에 있는, 거기서 또 이 정도로 이제 세다는 얘기를 미리 해서 그냥 포기를 할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상식이에요, 상식. 시사상식 시험을 보는데 20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그 담배 피면서 이등열이가 청와대 끌려가서 조인트 까졌대 어쩌고 떠들어대고, 그냥 그 언론사회에 대해서 방송이나 또는 신문사회 그 선배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그 친구들이 한 5분 내지 10분이 있으니까 볼펜을 책상에다 탁 떨어뜨리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 그러냐면, 뭐라고 하냐면, 아이씨, 스포츠지만 봤더니 하나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때는 스포츠 신문이 아주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전부 스포츠 신문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봤더니 한 개도 모르겠네. 시사상식에 대해서 전혀 이제 제로죠. 나는
있는 대로 다 쓰긴 썼어요. 다 좀 애매하게 쓴 것도 있긴 있지만 다 채웠어. 보니까 저놈들이 될 줄 알았더니 보니까 뭐 한 3분의 1은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이제 한번 시험을 보자 하고 경험 삼아 이제 봐야지 하고 넷째 시간 논문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내가 연습한 건 민주주의, 시민 참여, 그 다음에 국가 민족주의, 그 사회의 어떤 건전한 발전, 그 다음에 피플스 파워, 그 시민, 스튜던트, 그 학생 운동, 뭐 이런 것까지 머릿속에 많이 이제 무장을 해서 했는데, 그 아마 차장급이었을 거예요. 나중에 하는 차장이었는데, 그 교실 칠판에다가 제목을, 오늘의 그 시험 제목은 이거다 하면서 한문으로 판문점 하고 탁 쓰는 거예요. 야, 판문점을 한자로 저렇게 쓰는 거구나.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이미 내가 연습한 분야가 아닌 거야, 이게. 판문점. 그런데 막 이 A3 종이 한 장씩 쫙 나눠줬는데 벌써 여기는 K대, 여기는 Y대, 여기는 S대, 여기는 뭐 이제 저쪽 신촌에 있는 E대, 뭐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쭉 쓰는데 그냥 받자마자 수험번호, 이름 쓰고 제목 쓰고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 뭘 쓰지? 난 쓸 게 없어. 판문점이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한 10분 동안을 멍하니 있었어요. 한 글자도 못 쓰겠어. 그러면서 그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아마 6.25라는 얘기를 꼭 쓸 거야. 6.25. 그리고 저 사람들은 휴전선이라는 얘기를 꼭 쓸 거야. 155마일 휴전선. 그리고 DMZ라는 얘기를 꼭 쓸 거야, 저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들이. 또 저 사람들은 UN이라는 말을 쓸 거고, 그 다음에 그 평화 유지를 위한 어떤 비무장지대에 대한 어떤 규칙, 그리고 뭐 미루나무 사건이니 뭐 그 자유의 달이니 이러한 이야기를 쫙 아마 쓸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그렇게 쓰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포기를 하고 저렇게 그냥 머리 좋은 사람들하고 내가 경쟁한다는 게 너무 무리야 하고 이제 포기를 하고 나는 시 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시 한 편을 여기다 딱 쓰고 나가야지 하고서 이제 시를 썼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내 시집에서 46쪽, 47쪽에 나와 있는 이 시를 이제 카피를 해왔는데 이 시를 한 편 이제 거기서 쓴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시를 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다에도 울타리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줄을 딱 썼어. 바다에도 울타리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분단이라는 이러한 설정을 해놨을 때 판문점이라는 건 남북 분단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남쪽과 북쪽이 서로 대화를 위해서 판문점의 어떤 통로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건들지 않고 바다에는 울타리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을 가르는데 바다에도 울타리가 있는가 하고 이제 어떤 문제를 딱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멋있어. 그 바다에도 울타리가 있는가.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살을 붙여서 이 첫 행에 대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썼던 시입니다, 이게. 그렇게 써놓고 거기에 이제 풍경을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연어가 자기가 산란해서 이제 탄생을 해서 강하구로 빠져나가서 빨리 몇 년 동안, 한 7년 동안 가서 저쪽 알래스카에 있는 캄차카 반도까지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와서 이제 산란을 위해서 찾아 들어갔는데, 바다와 강과 그 사이에 뚝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방조제입니다. 7년 동안 내가 고향을 떠나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연어가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방조제가 쌓여서 고향을 못 가는 상황이 됐어요. 하늘에는 갈매기가 제멋대로 경계선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느닷없이 바다인지 강인지도 모르는 그 부분에, 하구에 방조제가 쌓여서 여기는 넘어갈 수 없는 곳. 그러면서 이제 파도가 쭉 쳐서 그 관문, 그 담수를 빼내는 철판 있죠. 거기에 탁탁 부딪힐 때마다 어떤 느낌이 오냐면, 연어의 비늘 벗어지는 듯한 하얀 비늘이 이게 그 파도의 포말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얗게 부딪히는, 파도가 부딪혀서 관문을 때릴 때마다 하얗게 포말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연어의 비늘 벗어진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계속 썼던 거예요.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방조제에서, 이 방조제라는 건 나중에 이제 붙인 거예요. 거기 그 자리에서 이제 떠나서 설정을 방조제로 놓고 했기 때문에, 방조제에서 김흥식 바다에도 울타리가 있는가? 넘을 수 없는 분계선이 있어야 하는가? 어쩔 수 없이 멈춰선 바다와 호수의 중간 만남의 광장 뒷자리에서 연어는 비늘 벗어진 몸을 일으켜 촉촉한 항해일지를 보듬고 있다. 그 깊고 어두운 여로 가장 순수한 욕망으로 고향의 첫 무덤을 그리며 알래스카의 반환점을 돌아 차디찬 항진을 서둘러 온 나날들, 지친 몸으로 밀려와 마침내 빛나는 횃불을 들고 차갑고 어두운 회랑의 문을 나설 때 일제히 무너지는 소리, 여기는 분계선 돌아가시오. 바닷바람이 강으로 불고 갈매기 거슬러 하늘을 날고 하얀 거품 밀려와 머리를 부딪는 분단의 바다 언덕, 연어는 녹슨 철문에 매달려 오늘도 안타까운 발길질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시거든요. 근데 이 시는 이제 약간 조금 고쳤어요. 그때 쓴 거와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 한 편을 써놓고 거기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회에 교수와 학생 간에 울타리가 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울타리가 있다. 나와 내 친구 사이에 울타리가 있다. 사회 곳곳에
어떤 조직과 어떤 조직 사이에 울타리가 있다. 이 분단의 울타리마다에 나는 수천 개, 수만 개의 판문점을 개구멍을 만들겠다. 구멍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 판문점을 건설하겠다. 그 울타리마다에 판문점을 만들겠다. 나의 기자로서의 그 소신이 바로 내가 기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판문점을 소통의 개구멍을 뚫어내는 게 나의 일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이렇게 썼어요. 그런 식으로. 그 뒤에 이제 합격 통지를 받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 논설실장의 면접 때 이제 저한테 했던 얘기인데 시험 채점을 하면서 대부분의 그 모든 응시자들이 똑같은 글을 쓴 거예요. 이미 읽지 않아도 이걸 보지 않아도 아는 교과서나 이미 알고 있는 155마일 휴전선, 그 다음에 뭐 6.25, 그 다음에 뭐 DMZ 이런 내용을 갖다가 그냥 서술했을 뿐이지 창작이 아니다 이거죠. 이미 알려진 거. 이 세상에 없던 어떤 글을 써야 되는데 이미 내가 눈아프게 이걸 읽지 않아도 내가 훤히 알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그냥 여기저기 짜집기해서 얄팍한 상식적으로 주워다가 줄줄이 엮어놓은 게 나머지 사람들 다 답안이었고 오로지 내가 쓴 것만 이 세상에 없던 글을 썼기 때문에 귀하를 내가 높은 점수를 줬어. 나머지는 글씨 잘 쓰면 55점, 글씨 못 쓰면 45점, 50점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다 바다에도 울타리가 있는가? 이건 다른 답안하고 틀리네? 보고서 95점 이렇게 이제 점수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한 거죠. 지금 얘기한 거는 이 답안은 기자들이 이제 보는 잡지가 있어요. 그 기자가 되기 위해서 보는 잡지가 이제 신문과 방송이라는 그런 잡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나와요. 옛날에 있었는데 그 신문과 잡지에 10년간 계속 연재가 됐어요. 그냥 계속 똑같은 게 모범 답안 해가지고 논문을 쓰면은 이 세상에 없던 이런 글을 써야 된다고 매번 1년에 한 번씩 이제 꼭 그 입사철 가을쯤 되면 꼭 한 번씩 그렇게 실어주더라고요. 원고료를 톡톡히 이제 받은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창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서 내 머릿속으로 쥐어짜고 어디서도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다른 데서 읽지 않은 나만 쓸 수 있는 글을 써야지 그게 창작, 문예 창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디어까지도 지금 저작권에 문제가 돼요. 누가 생각했던 걸 갖다가 짧게 수필로 썼지만 나는 그걸 길게 소설을 쓸 거야. 이것도 표절입니다. 아이디어까지도 창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예 창작의 그 범주는 이 세상에 보도 듣도 못했던 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초의 글, 이걸 만들어라 하는 것이 오늘의 그 인문학 특강의 주제입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제가 좀 두서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좀 얘기를 했는데 제 뜻을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던 걸
이 글을 통해서 알지 이미 알았던 것을 내가 눈아프게 읽어야 되느냐, 이것은 창작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